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군사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하면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라, 이런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러시아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겠지만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품목이 적지 않은데요. 그중에는 플라스틱과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부터 대게나 명태 같은 수산물까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력이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30%를 회복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민하 평론가가 먼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오른 응답자의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포인트 떨어진 62%였다는 거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이제 응답이 69%, 70대 이상에서가 63%였다는 거고, 예. 이게 그 전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포인트,
70대 연령층에서는 11%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수치입니다. 긍정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 안보를 이제 답으로 이제 한 사람들이 10%, 공정, 정의, 원칙이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9%, 전반적으로 잘한다 8%, 부정부패, 비리척결, 진실함, 솔직함, 거짓 없음 이런 응답들이 이제 5%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변화, 쇄신,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주관, 소신, 전 정권 극복 이런 응답이 4% 정도 이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부정평가를 한 이유는 뭐냐?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이게 응답자의 16%가 이 한 답이었고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이 11%, 외교 10%, 전반적으로 잘못 판단한다 7%,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6%, 통합, 협치 부족 5%, 인사 4%, 직무 태도 3%였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워낙 내려갔던 대통령 지지율이기 때문에 네. 70대 이상에서 지지층이 결집했다. 결국 보수층에서의 위기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검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내려갔던 것이 지난주까지였으니까요. 네네. 그렇다면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집이 주부층이나 자영업층의 결집이라면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미사일이 이전에 있었고 또 여야 대결이고 지금 윤석열 퇴진 또 이재명 대표 수사는 이 엄혹한 전국 상황 속에서의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70대 이상이다. 그럼 응당 지지하고 있어야 될 지지층이거든요. 핵심 기반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보선 결집이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려야 되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당 지지율을 물어본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 예. 국민의힘이 33%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3에서 35%로 올라갔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은 3%,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올라갔다. 서로 다 지금 결집하는 대결 구도 속에서의 결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집했으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할지 몰라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은 내용은 좀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민생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더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이른바 주식시장에서는 펀더멘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김성환 앵커는 주식도 경제도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이후에 관련돼 있는 발언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20%대 지지율이 나온 이후에 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일단 보수층을 확실히 결집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였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주사파 발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에 색깔론과 관련되는 발언도 있었고 사정 정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속도감이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른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라든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연이어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한테 친다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은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 의도한 바대로 움직였던 거 아닌가 여론이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긍정평가한 이유를 들은 게 이제 국방 안보, 그다음에 공정 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응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키워드들이 국방 안보라고 하면은 여론조사상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뭔가 대북 정책에 관련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키워드들이 사실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이 감사원 감사에 또 포함되는 키워드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 정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각을 굉장히 강하게 세우는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수사 상황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유동규 씨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막 속도가 붙고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쭉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 흐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만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처지에서 국정운영 동력을 실질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것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이 보수층이 100%다 결집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가도 결국 중도층을 어느 정도로 이제 끌어들이느냐 이게 핵심인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경제, 민생 이런 데서 좀 유능한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이제 과제일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 벌어진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 거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 분명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어차피 정치라는 행위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거니까 분절돼서 하나하나를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뭐 굳이 아까 제가 이제 대통령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먹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전에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떨어지면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감 같은 게 작동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지층을 다져놓고 그다음에 뭐 중도 외연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닐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전략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저는 잘못된 시그널로 읽을 수 있다면은 그건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갤럽을 봤더니 찬바람이 살살살 불 때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봐라. 3%포인트 올라가지 않냐. 네네. 이 말은 뭐냐.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 3%에 온통 집중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60% 넘는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3%포인트가 올라가니까 그래 검찰 수사가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건 잘못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네. 왜 가정주부층과 자영업층과 블루칼라층은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 왜 2030 세대, MZ세대는 요지부동일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칫 신호를 잘못 읽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잖아요. 이걸 또 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80분 동안 저는 보도 전문 채널만 일단 확인해 봤는데 보도 전문 채널들은 전부 다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은 사실 지금 이제 경제난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민생 문제가 제일 민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그렇죠. 네.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하는 건 좋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10일차째 하는 것으로 어제 또 진행이 됐었고 실제 이제 생중계가 됐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일을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주부청이나 또 대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화이트 칼라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 세 가지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의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효과는 그렇죠. 좀 첫 번째로는 미지수다. 저는 대안입니다. 네. 3차원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제니 젤런 재무장관이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IRA 법은 미국 기업이 우선이다. 그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강물을 자원을 어떻게 하고 했을 때 IRA 법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의 의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 줄지 예. 그건 미국의 마음이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네.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짚어내는 것이 좀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고 신상생 경제법을 빨리 마련해서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민생회의를 통해서 얻어내는 온갖 아이디어는 법안이 돼서 통과돼야 될 텐데 누구 협조가 필요합니까? 더불어민주당 협력 없이 법안이 통과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DUKSO를 이야기합니다. DUKSO. 그건 또 뭐예요? 덕수입니다. 덕수고등학교 아니고요. 또 사물놀이패의 명인 김덕수 명인도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디 갔냐 이거죠. 왜? 그래도 경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이기 때문에 네. 김앤장의 그 논란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를 또 총리로 임명을 한 것이거든요. 책임 총리제라고 했고. 그런데 네. 사람들은 이 중요한 자리에 한덕수 총리는 어디 갔나 DUKSO를
계속 외치는 거죠. 네. 배준탁 짠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웃어야 될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앞에 김인환 변호사가 굉장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늘 웃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 대통령실에서 뭐 사실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 이를테면은 이 상대편에 대한 수사라든가 뭐 각을 세우고 뭐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니 중도 공략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민생 경제를 챙겨야 된다. 이거 뭐 사실은 뭐 ABC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의를 공개석상에서 공개 회의로 진행을 해서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중도층을 또 설득하는 전략을 잘 이행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회의였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 IRA법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유출을 하면은 그런 IRA 법이라든지 지금 고물가 상황이라든지 뭐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연상할 수 있는 대목들은 있어요. 그런 얘기는 했는데 네네. 주되게 그 자리에서 논의된 어떤 주요한 어떤 의제들은 각 부처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 내세우고 싶은 거.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우리 경제 이게 의외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도 신경 써가지고 이만큼 산업을 살릴 것이고 뭐 이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뭐 그리고 해외 수주도 강화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노동법에서 뭐 좀 풀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한 게. 네. 그런데 당장 현실에서는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저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산업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그리고 당장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강원도발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뭘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상한 계획을 장관들이 논하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제가 좀 느슨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더라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죠. 이 회의 이름이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경제는 있었는데 비상도 없고 민생도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생이 없다라는 느낌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런 말씀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IT 관련 이런 인력을 다 키우기 위해서는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어떤 대안 갖고 있느냐 물어보면 교육부 장관은 없고 차관이 디지털 교과서로 보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앞으로는 책가방을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거냐. 근데 이게 민생도 아니고 비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실이 의도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비판도 막 받으면서 이 모습을 고쳐나가고 다음번에 12차 회의, 13차 회의에서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국민들이 저렇게 변해가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도 좀 공개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은 투명성을 갖춰 나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긴 한데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좀 살얼음판 걷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원래 예고한 대로 나는 결정을 했던 건데 회상 신청하는 게. 근데 그걸 나한테 다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건 좀 부당하다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요. 또 어찌됐든 간에 강원도가 일정하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또 비교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러니까 막 깨지려고 하는 얼음에다가 돌을 탁 던져버렸다 이렇게 또 표현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완전히 명키는 어려운 상황인데 김진태 지사가 최근에 논란 있고 난 다음에 베트남을 갔다가 베트남에서 귀국하면서 본의 아니게 좀 미안하게 됐다. 좀 미안이라고 하는 게 언론사 제목으로 지금 다 기사가 뽑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김진태 지사가 판단하고 있었던 그 위험성과 불안감을 강원도민이나 관련자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 과정의 처리를 그렇다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충분히 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 이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협의를 연락받은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향후에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적어도 광역단체급의 지자체에서 발행한 어떤 채권이 향후에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왜 판단 못했을까? 그다음에 대응 부분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레고랜드 사태라고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진태 사태라고도 했단 말이거든요. 네. 심지어 최문순 전 지사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었고 여기에 또 김진태 지사는 또 최문순 전 지사와 또 각을 세우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저는 베트남에 뭐 강건의 일 때문에 갔다고 치더라도 예. 빨리 들어와서 정말 이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면 왜냐하면 2,050억 원을 가지고서 막을 수 있는 일을 지금 50조 원을 투입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세 번째는 무슨 말씀드리냐. 왜 강원도는 감사 안 합니까 그러면. 감사원이 왜 이런 강원도의 사태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할까요? 상당히 중차대하고 네. 이거야말로 강원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예. 이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떤 금융에 타격을 주는지를 감사원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내용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진태 지사의 잘못 그리고 강원도의 잘못 이거를 따지고 또 그거에 책임을 묻고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과 이 각 부처 장관들이 그런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개적인 회의를 열어가지고 논했어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담뱃불을 잘못 버린 거지 않습니까? 담뱃불을 낙엽이 가득 쌓여있고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데다가 던진 거예요. 그 불이 확 난 건데 네네. 그러면은 김진태 지사 문제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러면 거기는 왜 인화성 물질이 가득했고 낙엽이 그렇게 많이 있었느냐. 구조적 문제가 뭐였느냐 첫째 그리고 둘째로 지금 불이 막 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끌 거냐. 예, 예. 이거 굉장히 비상하게 논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런 회의 자리에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했거나 뭐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50조 원 채권 안정 펀드 뭐 이거 낸다고 하는 것도 사실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금융기관이랑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잘 하겠습니다. 이 정도지.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 거기에 뭐 이렇게 바로 뭘 대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회의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방산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원전의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원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웨스팅 포인트라고. 그 회사의 경우에는 지식재 사건 소송 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미국 원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의 그런 원전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렵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런 문제도 그 자리에서 원전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논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 중요하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뉴스 보고 경제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고 이런 정부의 대응은 별로 좋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부가 비상해 보이고 민생을 잘 챙기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상당히 저는 아쉽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는 거죠. 배종찬 소장 보시기에 그러면은 뭐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 나올 테니까 네네. 나오면 그렇게 큰 뭐 여론사가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기여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회의를 했다고 해서 네. 지지율에 당장 큰 폭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경제 회의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회의의 그릇과 바구니 안에서 어떤 걸 채워넣는 거 중요하고 지금 김민하 평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때일수록 자 정부와 그리고 또 집권 여당도 실제로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회의였죠. 대체적으로 그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 여기에 국회도 있어야 국회도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이 회의가 상당히 성공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읽겠습니다. 뭐 좀 하여튼 성장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참배한 것과도 연장선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산업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산업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게 생각날 겁니다. 산업 안전. 최근에 SPC라는 데서 젊은 직원이 그 참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제 바람입니다만 이 민생경제회의에 저는 국회도 참여하자.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딱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게 나는 쇼를 하지 않는다였어요. 쇼 할 필요 없다. 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좀 미흡할 수 있지만은 양해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쇼를 안 한다. 이런 말씀도 그러니까는 필요한 쇼를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난 절대 쇼를 안 한다. 이런 태도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쇼 얘기가 전 정권 얘기다. 결국 이게 전 정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린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이 필요한 쇼를 필요한 부분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은 대통령실의 이 임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명언인데요. 명언입니까 제가? 네. 김민하 평론가 오늘 막 말이 터집니다. 그런가요? 제가 말이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제가. 역시 배릉찬 소장은 선수예요. 딱 요거 어떻게 매듭 딱 찍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 휴지기를 만들어주는 참 대단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 김은경 의원이 제기하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어떻게 점점 더 격화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오늘 김은경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고요. 또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겐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이 몰려와서 몰매질을 한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분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우리 시간을 통해서 거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김성환 앵커께서 그 부분을 또 잘 받아서 또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저는 윤명대첩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현상입니다. 저는 더 거칠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실제 김의겸 의원의 발언 것도 더 탐사 열린공감TV의 그 내용을 보고서는 대체로 대통령이 갔겠어. 그것도 재임 네네. 중에 임기 시작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7월 19일과 20일 시점에 가서 거기서 동백아가씨를 불러서 말이 안 돼. 저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이상 그것을 선뜻 믿기는 어렵거든요. 또 한동훈 장관이 워낙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걸 다 생명을 앞으로의 이 생명을 다 공직자의 생명을 다 건다라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러면 가라앉아야 되죠. 그럼 사실일 리가 없네. 발을 보통 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발이 안 빠져요. 저는 이게 왜 왜요? 발이 안 빠질까 생각했더니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죠. 대통령까지 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지금 광화문의 집회 상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인터넷 여론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이 전쟁 상황,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민주당의 압수수색이 되고 또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하고 저는 더 거칠어지고 더 비논리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는 정책 효과의 측면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게 사실인가? 진실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지금 법적 대응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일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대응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사실로 확인한 것을 과연 기자였으면 신문에 쓸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못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이 음성을 막 틀고 이렇게 한 것은 예. 이것은 국회의원의 권리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칭찬받고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 내용이 이제 불분명하고 별로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김의겸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그동안 무책임한 폭로라든가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 좀 더 사실 확인을 해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김의겸 의원하고 민주당이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아무리 윤명대첩이고 전쟁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진짜로 전쟁하는 건 아니니까는 전쟁도 뭐 제네바 협약 있고 뭐 포로 대우의 원칙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런 좀 정도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주장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뭐 거기서 뭐 화를 낸다든지 저는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아주 부적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 우상호 의원이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대통령이 술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얘기가 있다는 말을 막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룸사롱 가고 룸사롱 가서 여성에게 폭언을 한 것은 우상호 의원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사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22년 전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아무튼 그게 한참 시끄러웠던 얘기고 386들의 타락이다 뭐 이랬던 그 사건인데 그것을 굳이 이 반격하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정파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안하고 별개의 사안도 꺼내가지고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커지고 예.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비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이 민주당의 어떤 의도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의 의도를 추정한다든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반격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정파적이다. 이것은 장관의 해야 할 업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대응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까지 들어가서 검찰 수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뭐 이런 주장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사실 머뭇머뭇했던 것 같아요. 네네. 태도를 보면 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를 못했던 것 같고 이게 진짜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태도가 좀 강경해져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네. 김민하 평론가가 이게 이 태도가 나오는 게 네. 지금 거기 술자리를 봤다고 하는 목격자의 어떤 녹취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책 효과의 측면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저는 정파적 대응이라고 봅니다. 정파적 대응이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했어요. 예. 한동훈 장관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는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죠. 일국의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김앤장의 특정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다. 다른 구성원이다.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경호원을 대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대통령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꼬리를 내리기보다는 민주당이 대응을 이렇게 해나가는 이유는 뭐냐. 방금 전에 그 한동훈 장관의 대응도 보십시오. 그 한동훈 장관도 이미 이제 정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우상호 의원도 그때 그러지 않았냐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것은 전쟁 성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우려가 돼요. 왜? 네네. 지금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내용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가 아니고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전쟁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호도되고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구체성에 있는 근거에 의한 탐사의 내용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다, 그래, 그럴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랬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문제 제기한 무슨 바에서 무슨 첼로를 켜고 그랜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변호사들과 함께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짜도 있고 그 술집도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날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참석자도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뭐 거기서 뭐 이루어진 그 술집이 거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유사한 성격의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려면 예. 그거를 최소한 거기까지를 확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죠. 지금 보면은 이걸 처음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하는 유튜브도 정확한 술집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지목을 못하는 그런 단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요게 앞으로 어떤 사실로 드러날 거냐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회색지대인 것이고 알 수 없는 일인 것이고 다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과 민주당의 대응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고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쟁이어서 그런 건지는 뭐 그런 거겠지만 다소 모범적이지 않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짜증을 유발하는 방식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앞으로 정치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 얘기는 좀 정리를 해보죠. 끝으로 정의당 얘기를 좀 오래간만에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의당 새 대표로 이정미 전 의원, 전 대표라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미 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63.05% 득표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글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대통령감으로 등장했을 때 나타났던 슬로건이 뭐냐면 체인지, 변화거든요. 네. 정의당이 이대로 가면은 명멸할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저는 이정미 대표도 기존의 정의당의 그 파행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정미 전 대표였었죠. 예, 전 그렇죠? 의원을 예. 선택한 이유는 저는 그래도 정의당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미, 이정미니까 한번 바꿔봐라. 네. 전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도 좀 바꿔봐라. 왜? 네. 기존에 이 쭉 주류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해왔던 정의당의 세력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좀 정의당의 민주노동당의 그 성격이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자리에 뭐였든지 새롭게 한번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일 겁니다. 네네. 뚜렷하게 정의당은 무슨 정책을 하는 정당. 마지막으로 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갈아엎을 것인가.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구성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 대표가 또 대표를 맡는 어쩌면 또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뒤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정의당 출신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요. 지금 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석고대죄합니다. 네. 이정희 대표의 탄생은 그러니까 안정희구적인 표심이 반영된 것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선거의 쟁점이 그러면 당내 선거의 쟁점이 변화냐 안정이냐 이거였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뭔가 안정 성향의 표심을 이제 표를 던진 건 맞지만 네. 반대편에 있는 후보가 또 이런 어떤 변화의 확실한 어떤 그 믿음과 신뢰를 당원들에게 주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들 이정미 대표를 선출한 당원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런 얘기 들을 것이다. 별로 변화가 없고 또 이정미냐 이런 얘기 듣겠지만 네네. 대안을 우리가 못 찾은 것 같다.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변화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선택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지금 정의당에 빠진 딜레마고 그 딜레마는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만 한 네네. 20초만 시간을 주시면은 저는 이정미 전 의원 전 대표를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본인도 기존에 네. 이 노동당 정의당의 틀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대로 변하지 않으면 정의당의 미래는 없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기가 가졌던 그 소신을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정미 전 대표가 이제 신임 대표가 돼서 할 것 같다. 그럼 난 기대를 좀 한번 가져보자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눴어요? 점심 김치찌개 먹을 거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째 2를 넘었고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 그리고 중증화율, 치명률 이게 지금 다 수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을 겨울 시점, 12월이나 이제 1월 정도에 이제 유행이 시작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예상보다 좀 빨리 이제 최하점을 찍은 것 같고, 이제 반전되면서 이제 다시 확진자들이 증가되는 추세로 바뀐 것 같아서 이 속도라면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한 달 정도 이르게,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유행 규모가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최하점을 찍고 다시 유행이 반전의 곡선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서 오늘도 35,924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독감이랑 증상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왔잖아요. 네. 지금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예, 사실 저도 매번 이제 맨날 코로나 환자랑 이제 인플루엔자 환자를 다 보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증상만 가지고 오시는 것 가지고는 사실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은 직접 이제 환자들을 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럼 검사 일단 받고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 병원이야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인플루엔자 검사나 코로나 검사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니까 예. 이제 현장에서 동시에 검사를 다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일단 코로나인 경우는 법적 격리가 필요하니까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고 음성이면 인플루엔자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동시에 하든지 순차적으로 하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선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신속항원 검사를 그러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받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독감하고 지금 코로나 검사를 동시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됐다면 둘 다 이제 지금 현재 치료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빨리 처방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두 가지 검사를 하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두 가지 검사가 동시에 되는 신속 항원 키트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가 됐긴 했는데 수가나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는 이제 기존에 5,000원 내고 하던 부분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아직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비급여 처방이 돼서 기관마다 다르지만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검사를 다 하려면 이제 한 3만 원 넘게 3, 4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이제 코로나 검사만 하고 음성이면 그냥 인플루엔자 검사 하실래요? 그러면 그냥 감기약 주고 갈래요?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여러 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빨리 허가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키트를? 예, 그러니까 이제 허가는 이제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보호만 시켜줄 거냐 말 거냐가 매우 중요한데 예. 이게 이제 사용량이 많이 급증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급여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고 또 일부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플루엔자 유행할 때 신속항원 검사가 일단 그게 이제 병원을 유지하는 일종의 수가 형태로 유지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비급여가 되는 부분, 급여가 되는 부분에 또 많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의 어떤 비용 부담 그리고 일선 병원에 있어서 비급여가 됐을 때 병원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좀 빨리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BQ.1 이른바 캐르베로스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일주일 만에 6배가 지금 확진자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 변이 감염자가. 네. 이 변이가 어느 정도 확산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BQ.1은 BA.5의 하위 변이 중에 하나기는 하고요. 예. 일단 전파력 부분이 좀 증가된 것 같다. 또한 변이로서 이제 면역 회피도 BA.5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금 회피하는 것 같다 정도로 알려져 있는 거고 예. 중증도나 이런 부분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비교하기를 우리가 오리지널 오미크론 있죠. BA.1에서 7, 8월 유행 때 BA.4, 5로 바뀌었잖아요. 예.
아마 그 정도의 변화 수준 정도의 유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유행을 하게 되면 BQ1이든 뭐 BF7이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종 중에 하나가 유행을 하면 지난 여름 유행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유행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작은 유행이라고 표현하신 게 그러면은 네.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뭐 확진자가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단 그 여름 유행이 BA4, 5에 의해서 유행했었을 때 그때 주간 평균이 한 13만 명 정도 발생을 했고 예. 하루 날짜는 18만 명이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예. 아마도 이제 그 수준이나 그 수준 이하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는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 예측한다고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사실 좀 숫자가 많은데 걱정인데요. 정부가 일단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대상도 지금 18세 이상 성인으로 다 넓혔잖아요. 네. 지금 그 개량 백신하고 기존 백신하고 저도 역시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개량 백신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 백신은 좀 오래된 백신이니까 좀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기피 현상까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어떤 효과의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기존 백신에 비해서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에 들어있는 항원 부분인 우한발 오리지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거기에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 중에 한 종은 BA1,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미크론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이가가 있고요. 또 화이자 중에서는 오리지널 우한 바이러스에다가 BA4, 5에 대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국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든 간에 오미크론에 대한 그 이제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행하는 게 대부분 오미크론의 하이변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백신에 비해서는 당연히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는 더 좋을 거라고 알려져 있고 항체가도 꽤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개량 백신을 맞는 게 조금 낫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선택은 뭐 당연히 개량 백신 맞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좋은지는 검증이 됐습니까 혹시? 일단은 이제 개량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감염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까지 연구를 하지는 않고요. 예. 안전한지 그 항체가 잘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만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기존보다 항체는 이제 모더나 백신 연구를 보더라도 기존 항체보다 1.56배 정도 오미크론의 항체가 잘 생긴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예방 효과는 더 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감염이 한 번 됐던 분들도 한 인구의 절반 정도는 한 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2번 감염된 분들도 있고. 네. 나는 2번이나 감염이 됐는데 굳이 백신 맞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 번 감염된 분들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접종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걸렸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걸려서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증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이상, 적어도 4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 접종을 해주셔야 면역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감염 예방 효과,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중증 예방 효과도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4차 백신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네. 근데 3차 정도까지 맞아도 되지 않겠나? 4차까지 굳이 맞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4차 접종이신 분들도 있고요. 5차 접종이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4차 접종 맞고 4개월 지나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횟수를 무시하고 마지막 백신 접종 또는 마지막에 감염된 거 이후로 4개월이 지나면 또 맞을 수 있게 이제 통일을 시켰거든요. 예. 일단은 4번, 5번을 맞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접종 후에 한 4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지나가면 중증 예방 효과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측면들도 있고요. 네. 사실 우리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난번 9월에 발표된 이제 전국 항체 검사 결과를 보면 네. 80대 이상에서 감염된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요. 예. 70대 이상은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 70%의 7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한 거로까지 버텼는데 네. 3차 접종하신 분은 거의 1년이 지났고요. 4차 접종하신 분들도 일찍 맞으신 분은 벌써 4, 5개월 이상 지났거든요. 예예. 그러면 그분들이 감염되면
이번에 이제 추가 접종 안 하고 동계 접종 안 하고 감염이 되면 중증 위험이 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고위험군에서 이번에 맞는 동계 접종을 꼭 접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50대 이상은 맞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것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60대 이상은 이전에는 뭐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고 그랬을 때였기는 하겠지만 다 의무적으로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이외에는 좀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0대 이상을 특별히 권고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앞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50대 이상의 감염 비율이 40대 이하보다는 적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백신 맞은 지 시간이 지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추가 접종 없이 이제 다시 맞게 돼서 유행을 맞게 되면 중증 환자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접종률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이상인 분들은 가급적 맞으시는 게 좋겠다. 이게 이런 권고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독감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네. 이 독감도 역시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독감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지금 백신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자기 돈을 내고 지금 맞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이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하고요. 예. 그다음에 6개월에서 13세까지가 이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까 그 연령대 분들은 반드시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연령과 무관하게 사실 모든 연령대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한데 65세 미만이어도 만성 질환을 앓는 분은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맞춰주진 않지만 꼭 맞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인플루엔자 네. 예방접종을.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맞아주면 전반적으로 집단면이 형성되니까 고위험군이 감염될 확률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을 수 있는 웬만한 분은 다 맞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독감 백신 같이 맞아도 되는 거죠? 예. 동시에 같이 맞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꺼번에 감염되는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네. 경우에는 훨씬 더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사실 독감 유행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동시 감염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일부 보고에 따르면 좀 더 중증으로 가는 것 같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시에 감염되게 되면 훨씬 더 고생할 수 있고 치료제나 이런 것도 2개를 다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화해야 되니까 어쨌든 예방접종을 잘 하시면 어쨌든 둘 다 예방이 가능한 거니까 2가지 다 예방접종 꼭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독감에 감염됐다가 그다음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연이어 만약에 감염된다고 하면 더 위험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일시적으로 감염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때 다시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더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의문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백신을 접종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가 팔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전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에, 강원 산지는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 먼바다에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10도 등 전국이 4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19도 등 전국이 15에서 21도로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2도, 습도 75%,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경제 전문가는 많아도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를 전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3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터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대형 변수가 발생해 급격한 경기 변동이 일어나면 기업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곤 합니다. 그가 빨리 변화에 적응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역시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됐던 심야 시간 택시 대란만 해도 그렇습니다. 타다와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며 택시업계가 총파업에 들어갔던 게 불과 4년 전 일인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는 택시가 부족해 승객들이 아우성을 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던 택시기사들이 택배업으로 대거 전직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이렇다 보니 그때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사실 이것도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죠. 그럼 택시기사들이 전직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은 어떨까요? 불과 2년여 만에 배달 서비스 시장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 배달 서비스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대형 물류 창고를 두고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택배기사들이 트럭을 이용해 주로 새벽 시간에 집집마다 배달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퀵커머스라고 해서 상품 주문을 받으면 인근의 거점 배송망을 통해 빠르면 10분 내에 배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요리하려고 하는데 양파가 떨어졌다.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면 도심 곳곳에 있는 소형 물류센터에서 배달원이 즉시 물건을 배달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미국과 영국, 유럽 국가의 퀵커머스 업체들 가운데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유통업체들도 앞다퉈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 부담에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혀서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시니 어떤가요?
경기는 무섭게 추락하고 현기증 날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난 왜 이리 바본지 어리석은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 입술 물어 삼키며 내려야지.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너희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결국 난 혼자라고 누구든 그렇다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잊어버린 채 생각하면 그대 나와 함께 있는데 고집을 부리고 다 필요 없다고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 했었지만 그댈 마주쳤을 때 눈물이 흐를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대.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러있는 까치발 들고 내 얼굴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 그대여서 고마워요. 나밖에 몰랐었지 어리석게도 주위를 한 번만 둘러보기만 했어도 모두 한 명씩 나를 떠나가고 나는 세상과 계속 멀어지고 결국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언젠지도 모르게 내게 다가온 그대 세월이 모든 걸 변하게 했던 그대 손을 놓지 않는다고. 패닉의 정류장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57님께서 퀵커머스까지 등장하는 세상이 되었군요.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빠르게 변화해가는 것들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님을 알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 뭐랄까요? 그리고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1003님은요.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사랑만큼은 느긋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설렘이 그립네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랄까요? 정말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유행이 왔다가요. 이게 1년 잠깐 관심 끊으면은 이미 한참 지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상은 막 핑핑핑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기업체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절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뭐 생존이 권리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 세상은 참 굉장히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변화, 진폭도 커지고 서로 간의 변화의 주기도 짧아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가장 큰아들의 말 한마디에 살인을 결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진술은 그렇습니다. 27일에 40대 가장 A씨가 이 범행 당일인 25일에 이혼 문제로 이제 아내랑 계속 다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네. 이혼 문제로 아내랑 대화를 나누다가 중학생인 큰아들이 아빠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말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실직을 했고요. 그동안 가족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했다라는 보도가 지난번에 이 소식 한번 나왔습니다. 전해주셨잖아요. 네. 전해주실 때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실직하고 난 다음에 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심해졌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흉기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 A씨가 유인해서 아내가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보니까 예. 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신발도 못 벗고 뛰어 올라가서 아들을 감싸다가 살해가 됐고 예. 작은 아들의 경우에는 범행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이 A씨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상공개가 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예. 그것에 대해서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신상을 공개할 경우엔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점에서 또 집안 내에서 가족 간에 벌어진 살인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한다고 해도 재범을 방지한다든지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죄송하다라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던데 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미안하다면서 흐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다시 취재진하고 오늘 이 남성이 마주했는데 전과는 좀 달라진 어조로 심지어 2, 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네. 피의자가 이야기하면서 네. 기자들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8년 전에 본인이 기억을 잃었고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이 오래전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근데 그 기억을 되새겨보니까 자기는 어머니한테 버려졌고 ATM 기계처럼 일만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약간 이상하네요. 납득이 안 네네. 되는 약간 네.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네. 발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얘기를 왜 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럼 원인이 피해자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자기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경찰의 설명은 8년 전 기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번에 범행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해석을 하기로는 이렇게 네. 횡설수설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조를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의심을 뭐 안 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가족을 네. 살해한 거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생각이 혼란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어떻게 병적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그럴 가능성들도 좀 생각해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오늘 구속이 된 거죠? 네, 두 아들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네. 범죄 중대성으로 인해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3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네. 반성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헬로윈 데이를 맞아서 네. 이태원 일대가 들썩들썩하는 모양이네요. 네. 제가 오늘 이태원에서 왔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왔어요? 네, 제 저녁 나전에 일이 있어서 이태원에서 지하철 타고 오려고 나왔는데요. 네. 분장을 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이 세상이 세월이 흘러가는 거 이제 감지를 잘 속도를 못하는. 못 따라잡는 거예요. 트렌디하지 지금. 못한 사람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아마 10만 명 정도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오늘부터, 명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할로윈 축제가 뭐 제대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분장한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작년 뭐 재작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밀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즐기긴 했어요. 즐기긴 네. 했는데 앞에서 검사하고 뭐 네.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가서 마스크 다 착용해야 됐고 뭐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7시 반 정도에 이태원에 있었는데 네. 6시가 넘으면 직장인들이 퇴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고요. 뭐 유령, 호박, 거미줄 뭐 이런 것들의 소품이 가게 밖에 나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보내는 할로윈이기 때문에 이제 업장을 하시는 분들, 상인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장을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요. 평소보다 매출이 2-3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네. 같은 날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이태원을 가는 게 좀 지나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네. 사실 사람 많이 모이거나 이런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뭐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동안에 뭔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그 말이 있어서.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들을 해방감 같은 걸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다만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이런 건 해제된 건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새벽화 늦게까지 이제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와 거리에 사람이 우선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아까 앞서서도 인터뷰 하셨습니다만 확진자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분장받고 드시고 이러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태원에 오늘부터 주말까지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아, 범죄 가능성. 네, 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몰래 통당 마약이라 그래서 통당 마약이라 그래서 신종 마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먹는 데다가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이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채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탕 사이에 그런 게 껴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파티용품들을 많이 쓰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참 저희가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가서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근데 경찰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네, 그럼요. 지금 할로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1일까지요. 용산경찰서에서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요. 범죄 취약 장소를 분석을 해서 경찰 인력 200여 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순찰 도는 인력도 1.5배 이상 많이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에티켓인 것 같고요. 그 말고 제가 앞서 마약이나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정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서 또 괜히 이상한 또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단속하고 있을 거거든요. 음료수 드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왜요? 음료수 안에 이렇게 탈 수가 있잖아요. 저번에 왜 강남의 한 업소의 여성이 마약을 타서 이제 그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드실 때 본인의 잔이나 이런 거로 주의해서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리밀에서 기업 사실 문을 닫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직원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서 경영진이 희망퇴직을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순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순서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기업 문 닫겠다는 얘기 하기 전에 희망퇴직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를 문을 닫는 게 보통의 순서인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프로밀은 지난 17일 날 다음 달 30일자로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 직원에게 일괄로 해고 통보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이메일로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는 50일 전에 의무적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전에 노사와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위법 논란도 있었고요. 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낙농가가 오랫동안 푸르밀에 납품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공급할 곳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여 개 농가가 지금 상경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6일에는 노조원들이 시위에 나섰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4일에 푸르밀 노조랑 신동환 대표가 만나가지고 상생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중에 희망퇴직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밀에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가 났는데요. 해고 전에 사표를 내면 2달치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회사 게시판에다가 다음 달 9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조건은 위로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준다라고 하는 조건인데요. 통상임금하고 상여금을 합해서 2달치가 위로금이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노사가 만나서 상생안을 얘기하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거든요. 노사가. 그런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지금 회사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제.
아니 프로밀은 이렇게 회사 쪽에서 뭔가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 경영이 나빠진 것에 대한 책임 논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오너가 경영진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고 매각 네.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회사 문 닫겠다고 네. 얘기했고 직원들은 전혀 몰랐고 네. 근데 또 난데없이 희망퇴직 받겠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네.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 중이었는데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네.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 때문이라도 지금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게 노조의 의지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네. 이런 통보를 받은 노조 입장에서는 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프로밀 노조 입장에서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결정을 내린 사람은 신동환 사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노조의 입장은 신동환 대표가 우리랑 교섭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전 직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투쟁에 나서니까 직원들의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노조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퇴직은 정리해고 통보 전에 이루어지지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부당해고 소송에 대비해서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예. 이러한 약간 납득되지 않는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노조의 시각인데요. 도산 위기라면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직원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회사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2심까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동환 대표의 경우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신동환 사장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럼 예. 왜 이런 결정을 했냐라고 했더니 네. 직원들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10원이라도 직원들에게 좀 더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고 희망퇴직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지금 400억이 넘는 손실이 업계가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예. 경영의 실패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두 번째로 만나서 노사 양측이 협상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그래피티를 하고 달아난 사람이 있는데 네.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차량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린 데다가 이게 공공기물이잖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 굉장히 기이한 일인데 어쨌든 지하철 기지에 지하철이 놓여져 있는 거는 네. 그게 보안시설인데 거기를 침범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24일 사이에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6개 대도시의 지하철 기지가 뚫렸습니다. 같은 일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철조망과 울타리를 뚫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치밀한 준비를 거쳐서 그래피티를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총 8대의 지하철 객차가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요. 짧은 영어 단어인데 글꼴도 비슷하고요. 예. 그래서 끝내는 이제 외부 보수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경찰은 용의자를 외국인 2명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물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입건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서도 이렇게 그래피티로 훼손된 일이 있었는데 거의 판박입니다. 그런데 레일군즈라고 하는 이름의 국제적인 유명한 그래피티 단체로 추정이 되는데 일부러 가기 어려운데 가서 그림을 남기고 그걸 과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